병풍처럼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가을바람이 황금빛 들판을 얼루만지던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버릿 끊이지 않아 문지방이 돼 다를 지경이었는데, 이는 최부자의 하나뿐인 외동아들 철수 도련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부자 안이 콩들이 가수확한 햇이 있었고, 그 위에는 집안에 넉넉한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듯했으며, 곳곳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이마에는 가을 햇을 같은 땀방울이 맺혀 가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혼사는 인근 고을에서 덕망녹기로 유명한 덕망녹기홀에서 오명한 친비 집안의 교수와 맺어지는 것이라 최 부자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노좁이 솟아 있었습니다. 준비 상황은 사랑채와 안채를 오가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하인들을 독려하며 혹여나 부족한 것이 있을까 노심초사 살피는 모습이 영락없이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단 담장은 동네 강아지들조차 꼬리를 흔들며 대문 앞을 기우치는 냄새가 혼안을 기웃거릴 정도로 잔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는 건장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돌쇠라 불리는 이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잃고 최부자 남다른 힘과 성실함으로 주인 어른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큰 키와 딱 벌어진 그린 듯 짙은 눈썹을 진 어깨는 웬만한 자장수 못지않은 기고를 자랑하여 머슴으로 살기에는 아깝다는 소리를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종종 듣곤 했습니다. 굵은 통나무가 굵은 통 한 번에 쪼개지마다 경쾌한 소리를 냈고, 소리는 소란 준비로 들뜬 집안의 소란스러움 속에 묘한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철서야 책상 앞 철수 도련님의 모습은 돌쇠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그는 창백하고 하얀 얼굴에 가느다란 몸매를 지닌 전형적인 서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책장을 흘러나왔을 터이지만 혼례가 내일로 다가온 오늘따라 그는 책장을 넘기지도 못한 채 한숨만 푹 내쉬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래 여려 바깥 출입보다는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것을 좋아했기에 낯선 지청곡 약속하고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기대보다는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일꾼들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하나를 마당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지만 돌쇠는 여전히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철수 도련님이 급한 목소리로 하던 일을 돌쇠를 불렀고 서둘러 사랑채 풀마루 앞으로 달려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혹시나 누가 듣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돌쇠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고, 돌쇠는 의아한 마음을 감추며 도련님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송골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어 보는 사람마저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쇠야, 나는 정말이지 혼례를 치를 자신이 없구나. 절을 올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꽝응 막힌 듯 답답하여 숨을 쉴 수가 없다. 마치 불악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이는 평소 신분의 벽을 넘어 형제처럼 지내온 돌쇠에게만 할 수 있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머슴의 신분으로 청백한 손을 천다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창프 혼사를 두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선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도련님을 위로하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말에는 억지스러운 꾸밈이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최부자 어른께서는 두렵고도 지켜보고 계시고, 무엇보다 도련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시니
내일 예복을 입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능하게 해내실 것입니다. 단단한 바위처럼 믿음직스러웠기에 철수 도련님은 그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다시 마당으로 내려가려 돌아섰을 때 도련님의 눈빛이 다시금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탁하자 청사초롱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집안은 낮과는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 이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될 혼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안악들이 밤을 새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하. 냄새와 달콤한 식혜 냄새가 진동을 했고 안방마님은 며느리 예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손님들의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가문을 빛낼 경사에 대한 자부심은 자부심과 기대감이 가득 차올라 붉은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있는 마구간에서 돌쇠는 내일 신랑이 타고 갈 말의 갈기를 비껴주고 있었는데 말 또한 갈기를 비껴주고 있지 않은지 얌전하게 돌쇠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혼자 중얼거렸는데 걱정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묘한 도련님에 대한 걱정 묘한 씁쓸함이 뒤섞인 독백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저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셔서 큰일이구나. 부디 내일 아침에는 마음을 잡으셔야 할 텐데 그 한도 모르게 고대를 화려한 사모관대와 자신이 입고 있는 낡은 무명옷을 반겼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이 최선의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차을,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야 들고 가득 차게 되었는데 유독 사랑채의 불빛만은 꺼질 줄을 모르고 창호지 문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순찰하며 문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채 앞을 지날 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소라면 책장을 넘기는 소리나 헛기침 소리가 들린 것처럼 고요하기만 하여 돌쇠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귀를 돌렸습니다가 돌연 일찍 잠드셨으려니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내일 입어야 할 파란색 관복이 벽에 걸려 마치 그를 내려다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복의 흉배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전줄 정도로 도련님의 신경은 예민해져 있었고 그는 옷을 바라볼 때마다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호지 문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도련님은 자랴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마치 갇힌 짐승처럼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최부 자대 오을기 전은 여두운 시향 히서시 삐걱거리며 뒷간 옆에 작은 쪽문이 삐걱거며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미세한 소리에 눈을 선잠을 자다가 평소 예민한 감각을 가진 그였기에 밤이슬 내리는 소리조차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박도들었나 싶어 몽둥이를 챙겨들 걸고도 가시발 감살금 밖으로 나갔지만 걔는 차가운 새벽 깔려 있을 뿐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집안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부엌에서는 아침밥 짓는 연기가 굴뚝을 타고 모락모락 피어올라 아침 안개와 섞여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인들은 세수도 하는 둥 쓰며 마당에는 멍석이 다시 챙겨 입고 손님 맞을 차일이 흩어졌으며 손님 맞을 차일이 처지는 등 잔치 준비에 마무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안방마님과 함께 조상님 사당에 먼저 인사를 올린 후 아들이 있는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애를 거스날 곧 엄삭 얼굴에는 가문의 대사를 치른다는 그 부단이 공존하고 있던 사랑채 앞에 도착한 그는 힘숙항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철수야 밝았다. 그 오늘은 내가 대장부가 되는 안 된다. 오늘은 내가 대장부 부려서는 안 된다. 회부자는 아들이 어제 긴장하여 늦게 일어나는지라 생각하고 껄껄 웃으며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이 있던 하인방 영감도 거들었지만 반복되는 부름에도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빗자루를 쥘 손에 힘을 주며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란채 쪽을 발걱거리는 종문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커지자 돌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최부자 이상하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최부자 역시 이상한 인세를 눈치챘는지 짓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즈는 더 이상 방문을 잡아당겼고 문이 열리며 드러난 방 안의 풍경은 모두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은 걷어차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벽에 걸려 있던 관복만이 주인 없는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붓으로 급하게 쓴 듯 먹물이 튀어 있는 것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고 내용을 읽어가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 뛰어들어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으니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든 하인들은 최부자의 입에서 터져나올 호통을 기다리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놈이, 이 못난 놈이 기어이 이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며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놀란 까치들이 나무에서 후드득 날아 올랐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겁이 나서 잠시 몸을 피한다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하 축제 분위기였던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처럼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 버렸습니다. 창은 높이 솟아오르고 있다. 대문 밖에서는 신부집으로 함을 썼고 갈 함진아비들이 도착하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망연자 추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가문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지금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감이 나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누구 하나 감이 나서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부자의 신복인 박 영감이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우두커니 서 있는 돌쇠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마장 한가운데 최부자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최부자의 눈이 번쩍 뜨이며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영감의 시선을 받으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혼날 것이라는 두려움과는 다른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예감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야, 너 이리 좀 가까이 오너라. 최부자의 목소리 다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부자 앞으로 다가갔고 최부자래로 꽉 잡으며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훤칠한 키와 잘생긴 이목구비, 도망간 아들 철수의 모습은 도망간 아다 오히려 신랑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봐라 당장 사랑채 문을 닫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그리고 박영감, 최부자의 날벼락 같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최부자의 날벼락 같은 명령에 하인들고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박영감의 손에 이끌려 사랑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파란색 관복이 돌쇠의 눈앞에 확 들어왔는데 그것은 마치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밤 잠그고 돌쇠를 향해 앵처있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쇠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최치관의 명운이 달린 일이고 너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도 하다.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돌쇠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박영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함지나 마비들이 신랑이 나오기를 재촉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조여오는 그 소리는 많은 북소리처럼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온 돌쇠에게 닥칠 운명은 무엇일지 사랑채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닥쳐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는 자신이 아주 작은 떼목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시문을구를 비추었지만 그의 표정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침문. 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박영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돌쇠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영감간 철수 도련님을 대신하여 지금 도망간 철수 도련님을 대신하여 혼례를 치러야만 우리 최부자 댁이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다고 그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다리에 트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는 단순히 주인의 명을 따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양반을 사칭하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차라리 매를 쳐서 죽여달라고 애원했지만 박영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갔던 주인 어른의 모습고 평소 호랑이 같던 주인 어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을 잃고 가문의 몰락을 앞둔 늙은 아비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최부자는 바닥에 어깨를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는데 이는 상전이 하인에게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기에 돌쇠는 더욱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친자식처럼 여기며 키우지 않았더냐? 내 아들 철수가 저리 못나게 도망을 쳤으니 이제 이 집안을 살릴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그 최부자의 목소리는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돌쇠의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주인 어른의 눈물을 느꼈는데 그것은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오며 느꼈던 서러움이 아니라 자신을 거두어준 은혜가 정이옵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은혜에 대한 보은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뻔한 자신을 거두어 먹이고 입혀준 최부자의 은덕을 떠올렸고 지금 이 위기에서 자신이 등을 돌린다면 이 집안은 세상에 그 안의 조롱거리가 되어 무너질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로 굳은 결심을 한들어 최부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부족하나마 이 댁에 은혜를 갚겠습니다. 잘못되면 제 목숨 하나로 갚게 해주십시오. 방 하나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마자 박영감은 미리 준비해둔 대야에 물을 받아와 돌쇠에게 세수하고 몸을 닦으라고 재촉했습니다. 평소 땀에 젖은 저봉쌈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물로 몸을 닦아낸 해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머슴이라는 껍질을 벗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영감은 좁은 방 안에서도 그의 넋을 바랬는데 박영감은 그런 돌쇠 몸을 보며 훨씬 더 장부다운 기골이라며 철수도다운 기골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돌리는 손으로 수건을 물기를 닦았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쿵쾅 거리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변장이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입은 것은 하얀 비단으로 만든 속적삼과 속바지였습니다. 평생 거친 삼배만 감촉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듯 낯설고 어색하여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팔을 끼워 넣었고 자심스럽게 앞이 톡 전운이 팔을 끼워 넣었고 박영감은 온몸을 만져주며 허리끈을 단단히 메어 주었습니다. 돌쇠의 분위기는 사뭇 입었을 뿐인데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훔쳐본 돌쇠는 그 낯선 사내가 누구인지 잠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최부자가 직접 도련님이 입을 들고 왔는데 그 올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풍겨 나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서자 최부자와 박영감이 양옆 옷을 입혀 주었는데
두툼한 관복이 어깨에 얹혀지자 돌쇠는 마치 천근만근의 무거운 갑옷을 입은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관복의 품은 허리에 두른 각고 두른 각대는 그의 늠름한 허리 라인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옷이 돌쇠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옷을 다 입힌 최부자 말을 잃고 돌쇠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도망간 아들에 대한 원망과 눈앞에 선 가짜 아들에 대한 묘한 대견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 사모를 조심스런 장은 돌쇠의 머리에 씌워 주었는데 사모를 턱 밑에서 단단히 묶자 변장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코가 더욱 돋보여 영락없는 명문관 문장 최부자는 탄성을 내지르며 누가 보아도 내 아들 철수보다 더 훌륭한 신랑감이로다. 라가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돌쇠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겉모습은 양반이 되었을지 몰라도 속은 여전히 미천한 머슴이라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하직에 서서는 함진아비들과 악공들이 신랑의 예만을 기다리며 웅성거리고 있었고 마당의 악공들은 악기를 조율하며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돌쇠에게 다급하게 주의사항을 열지 말러주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했습니다. 돌쇠야 내 목소리는 굵어서 바로 들통이 날 것이야.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그저 부채로 얼리고 고개만 끄덕이거라. 알겠느냐? 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쥐어준 화려한 젖부채를 펼쳐 얼주를 가리는 연습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나 돌쇠의 발에 목화 신발을 신겨주었는데 가죽으로 만든 신발은 돌쇠의 발에 꼭 끼어 약간 불편했지만 걸을 만은 했습니다. 양반들이 걷는 팔자걸음을 옮겨보던 돌쇠는 양반들이 걷는 팔자걸음을 흉내 대보려 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돌쇠를 보며 너무 의시처럼 당당하게 걷거라 셔머 오히려 쭈그러들면 더 이상해 보일 것이다. 돌쇠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허리를 곧게 펴고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활짝 열리고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애썼고 그 뒤로 최 부자와 박 캐그리며 근심 어린 표정을 감추고 짐짓 밝은 표정으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는데 그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은 임은 사람이 당연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얼굴을 똑사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익성한 마당과 동료 하인들을 내려다보며 매일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그곳에 이제는 주인의 자격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풍채에 하인들 가로지르다. 어이구 우리 도련님이 저렇게 헌칠하셨던가? 어이구 옷이 날개라더니 얀 사람이 달라. 보이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돌쇠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심장은 청적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연기해야 할 돌쇠의 비오듯 흘러내려 비단 속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제 모를 실수를 막기 위해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얀 백마가 화려한 장식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말은 돌쇠가 어제 저녁까지 비껴주고 먹이를 주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잠시 콧김을 뿜으며 경계하는 듯했으나 돌쇠가 슬그머니 말에 목덜미를 익숙한 손길로 쓰다듬자 시인의 주인의 냄새를 알아차리고 얌전해졌습니다. 돌쇠는 안장에 발을 올랐는데 그 동작이 너무나 날렵하고 힘이 넘쳐 구경한 마을 사람마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높고 넓어 보였고 돌쇠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고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는 옆에서 돌수자는 마마리소 점검하는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이제부터 내가 내 아들이다.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오직 앞만 보고 가거라. 너의 어깨에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최 부자의 눈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장한 약속이 오갔다. 신랑 행차요. 하는 선소리꾼의 힘찬 외침과 함께 진과 나팔이 울려 퍼지며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탄말이 천천히 밖으로 나가자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꽃가루를 뿌려주었습니다. 시세는 자심하는 사람들의 신났지만 부채 뒤에 숨은 눈동자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종래 아이들은 말을 따라 잘생겼다고 노래를 불렀고 안악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행렬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행렬은 마을 어길판이 펼쳐진 신장로로 접어들었는데 가을바람이 불어와 돌쇠의 옷자락을 펄럭이게 만들었습니다. 오할 때마다 사모가 벗겨질까봐 조마조마했고 혹시나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오늘따란 마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오늘따라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허리를 펴고 신랑 행렬을 향해 고개를 숙였는데 돌쇠는 그들 중 몇몇이 자신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펴고 황급히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고개를 하나 인적이 드물어지고 산길이 나타났는데 그제야 돌쇠는 막고 있던 숨을 조금 내쉴 수 있었습니다. 뒤를 따너무 말이 없고 점잖기만 한다고 수군거렸지만 박 영감이 눈치를 주며 입단속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신부집 대문 앞에서의 신랑맞이 대례청에서의 절차 그리고 첫날 밤까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박 영감이 가르쳐준 예법을 끊임없이 되뇌며 실수를 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머리 위를 까불며 지나갔는데 돌쇠는 그것이 불길한 징조는 아닐까 하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미신을 떨쳐버리려 노력했고 자신을 믿어준 부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신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개마루에 도착했는데 돌아 저 멀리 신부 집의 기와 눈이 자시자 보이다. 돌쇠의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곳에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너게 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고개마루에서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했고 돌쇠는 말에서 내려 다리가 풀리지 않게 조심하며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도련님 목을 좀 축이시지요라고 개서 깍듯하게 존대했는데 하인들이 보는 앞이라 연기를 하는 것이었지만 돌쇠는 그 말이 낯간지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박 영감에게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박 영감 저들이 눈치채지는 않았소. 박 영감은 걱정 마십시오. 등잔 밑이 어두워 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라며 돌쇠를 안심시켰습니다. 신부 마을이 출발하고 신부 마을 어귀에 길을 막아서며 마을 청년들이 달을 시험하려 들깃새로 몽둥이를 들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혼례 때 흔히 있는 풍습이었지만 가짜 신랑인 돌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이 신랑이 고개를 넘어가 앞으로 나오 내놓아야 하지 않겠어? 아니면 글 한 수 을된 오아야 하지 않겠어? 그를 모르는 돌쇠에게 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렸지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말배를 발로 살짝 찼습니다. 마을이 갑작스러운 신호에 놀라 앞발을 들고 울며 펄쩍 뛰자 고삐를 잡고 있던 청년은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짧게 호통을 쳤는데 양반의 말투는 아니었으나 기백이 넘쳐 흘렀습니다. 길을 비켜라. 대사가 급하다. 이를 장난치던 청년들은 기가 눌려 슬금슬금 길을 터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박 영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문은 이미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나자 대문은 이미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정말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운명에 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돌쇠내며 신랑 드로고삐를 놓고
당당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순간 돌쇠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신 잊어버릴 만큼의 현기증을 느끼며 하얀 광목천이 깔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일순간 멈춘다 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덤 신두쇠의 귀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느껴지는 착각이었습니다. 마당의 깔전은 건너야 할 사형장 판처럼 보였고 그 길 양옆으로 늘어선 하객들의 시선은 따가운 화살이 되어 그의 온몸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부채로 얼굴을 살짝 가린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평소 밟던 흙길과는 달리 구름을 걷는 듯 푹신하면서도 아득하여 자칫 중심을 잃고 쓰러질까봐 온 신경을 발바닥에 짚게 했습니다. 그 규모와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처마 밑에는 색색의 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화분에서는 국화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와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대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리고 청홍실이 감긴 닭 두 마리가 얌전하게 앉아 있어 혼례의 엄숙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 있다.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광대처럼 느껴져 자신이 마치 그 화려한 풍격수면에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돌쇠는 신부의 아버지 즉 장인 존이 될 뿐 앞으로니 엇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범접타 자세로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함내준 조각된 나무 기러기를 받아들었는데 투박한 손으로 조각된 기러기를 잡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짜탓. 그는 숨을 꾹 참고 기러기를 올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짐을 나름이 없이 바닥에 안착의 하체는 흔들림 없이 바닥에 안착했고 흔들림 간절한 선비 그 모습들보다 훨씬 더 듬직하고 안정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신랑의 모습을 절을 하는 관찰하고 있었는데 소문으로 듣던 병약한 서생의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딱 벌어지고 풍채가 좋은 사위를 보며 내심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부치라고 힘있는 사위일 줄이먼. 저리 헌치라고 믿는 사위일 줄이야. 장인어른의 작은 혼잣말이 돌쇠의 귀에 들어오자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디스, 독약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고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돌곧 신부를 마주해야 한다는 섰는데 이제 신부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신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더니 있었는데 연지곤지를 찢고 화려한 화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눈부셨습니다. 고개를 긴ጧ 탓인지 고개를 퍽tum작게 하얗게 되새어가는 손만이 보였습니다. 신부는 돌쇠는 감히 신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곁눈질로 살피며 이토록 귀한 규수가 자신 같은 머슴과 마주 서 있다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사회자의 혼례 식순을 적은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지자 본격적인 대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은 동쪽으로 신부는 서쪽으로 서시오. 돌쇠는 박 영감과 연습했던 방향을 헷갈리으며 자리를 잡았고 수모들의 씻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정신이 번 손에 박힌 굳은 살과 거친 흔적들이 들킬까봐 황급히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소매 속으로 손을 감추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예식을 지켜보라 분주하여 신랑의 손바닥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가장 교환하는 순서가 시작되었는데 신부가 먼저 수모의 도움을 받아 2번 절을 하자 돌쇠도 답례로 한 절을 해야 했습니다. 두거움은 쉽지 않았지만 몸을 굽히기가 뻣뻣한 사모 버티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히려 절을 하는 바람에 지켜보던 식객들 사이사이다. 신랑 허리 힘이 장산에 그려하는 짓궂은 농담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것이 채통을 지키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돌쇠는 화로, 소매 사이로 신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 역시 낯선 사내와의 혼인이라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종이 늑형을냐. 비록 자신은 가짜 신랑이지만 이 여인을 안심시키고 예식을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본능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짐짓 태어난 노력했고, 그는 듬직하게 서 있으려 노력했고, 알게 모르게 신부에게도 전해져 그녀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게 만들었습니다. 표주박을 쪼개 만든 잔에 술이 채워졌습니다. 돌쇠는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던 버릇이 나올까봐 조심하며 양손으로 공손하게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으나 그는 입술만 살짝 적시는 신용을 사고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부 역시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주고받는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워 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돌쇠이 아니어야 할 장면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언 구석이 발 담이슬 팔았다 달쌈을 했다는 생각에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래청의 촛불이 일렁거렸고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엄숙해졌고 하늘도 이들의 결합을 축복하는 듯 구름 사이로 햇살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속적삼이 축추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 최도령이라는 인물이 언제 벗겨질지 모르는 감옥과 같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틈에 섞여 있는 초조한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자 돌쇠는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신랑과 드디어 끝이 나고 이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신부 부모님 앞에서 큰 절을 올렸는데 돌쇠는 머리를 대고 있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네만 믿겠네. 장인 어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수리에 꽂히자 돌쇠는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장모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돌쇠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이 기만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신랑은 큰상 잔치상을 받기 위해 별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와 돌쇠를 둘러싸고 짓궂은 장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이시 한 수 읊어보시게. 신부 얼굴이 어떠하던가 너무 고와서 눈이 멀 뻔했지. 쏘아지는 질문 공세에 돌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소만 진지는 작전을 썼지만 짓궂은 청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영감이 재빨리 끼어들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며칠 밤을 공부를 하시다가 오셔서 몹시 피곤하십니다. 귀한 사위에게 너무 지겹게 구시면 장인 어른께서 노하십니다. 덕분에 돌쇠는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등 뒤에서는 뭐야, 너무 새침 아니야? 하는 불만 섞인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방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 안에는 사내 진미가 가득 차려진 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 또 다른 고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과일 고기 순접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음식을 집다가 떨어뜨리기라도 할까봐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거짓으로 받는 대접이 가시방석처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박 영감을 생각하며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벽에 걸린 족자 속에 산수화마저 돌쇠를 비웃는 듯해 보였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고 마당에서는 풍악소지 요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나들었습니다. 하진과 창호지 문에 비친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에 비친 사람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진짜 도련님인 철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산송을 성을 헤매며 추위에 떨고 있을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장인 어른이 들어왔습니다. 장인은 손사래를 치며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술병을 들고 와 돌쇠의 잔에 술을 따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굳은 살이 제법이야. 굳은 살이. 돌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요즘 젊은 선비들은 나약해서 붙들 힘도 없다는데 자네는 무예도 겸비한 모양이지. 내 딸을 지켜줄 힘이 있어 보여 아주 든든하네. 머스밀 때 생긴 영광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머스밀 때 생긴 영광의 상처들이 오해를 받아 칭찬의 대상이 되다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몸을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그 투박함마저도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산내 대장부의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난 뒤 돌쇠는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신방으로 들어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돌쇠에게 닥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 영감을 불러낼 수도 없는 상황에 서서 홀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사실을 밝혔다가는 최부자 댁뿐만 아니라 신부 집안까지 발칵 뒤집힐 것이 뻔뻔했습니다. 함겐지 모친이 와서 신방으로 안내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돌쇠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신방 앞에는 신발들이 가지런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돌술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미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한 구석에 단정히 앉아 씻는 신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정갈하고 고와서 돌쇠는 감히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조차 주저되었습니다. 오래더 문가에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방 안에는 촛불 타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신부가 용기를 낸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서방님 이쪽으로 오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옥을 굴러가듯 맑고 고와서 돌쇠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방바닥만 뚫어져라 앉았지만 눈을 어디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이 여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리라. 돌쇠가 꼼짝도 하지 않고 하고 벌을 받으리라 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신부는 의아한 듯 고개를 살짝 들어 신랑을 훔쳐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비친 신랑의 얼굴은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보였습니다. 애벌. 덮었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전해지자 돌쇠는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뺄 뻔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여간의 정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불안해하는 영혼들이 나누는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수정이야. 급박한 발자국 소리가 신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네. 대문 밖에서 웬 미친놈이 행패를 부리고 있어. 돌쇠는 순간적으로 온몸의 털이 곤돈이다 고두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직감적으로 밖에서 안동을 부리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반사 철수 도련님이었습니다. 돌쇠는 반사적으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방님. 신부의 물음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돌쇠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줌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숨겨왔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격렬하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우를 흔들리지 않았고 다가올 폭풍우를 맞이하려는 듯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뒤 신방문이 들이닥치자 촛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돌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 신부 역시 놀란 가슥을 내다보았는데 평화롭던 잔치집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하인들이 그를 말리느라 엉겨붙어 뒹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옷은 찢어져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지만 그 목소리 희망수 도련님의 것이여 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바로 최부자 댁 외동아들 철수다. 감히 주인도 못 알아보고 문전박대를 하느냐 고함을 쳤는데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욕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웅성기며 뒤로 물러섰고 최 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이는 돌쇠가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갔는데 화려한 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흑투성이의 철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인들을 뿌리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려던 철수는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돌쇠를 발견하고는 순간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자리에 서서 자신보다 더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는 머스스물 철수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놈은 내 옷을 훔쳐 입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저놈은 내 종 돌쇠다라고 악을 썼습니다. 마당에 있던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는 경악의 비명이 뭐라고 종이라고. 그럼 우리가 머슴한테 절을 했단 말인가 사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으나 박영감이 급히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돌쇠에게 집중되었지만 돌쇠는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에 내려놓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갸피 엎드렸는데 그 모습은 죄인의 형상이면서도 묘하게 당당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돌쇠의 굴직하게서 일하는 머슴 돌쇠가 돌점 맞습니다. 소란스러운 마당을 가르고려 퍼지자 사람들은 수물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놈이 실토하지 않습니까? 당장 저놈을 끌어내고 멍석마리를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라며 날뛰었지만 이상항도 사람들의 눈초리는 철수에게 곱지 않았습니다. 도망쳤다가 뒤늦게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진짜 신랑보다 죄를 부여있는 가짜 신랑에게 더 무게감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아버지 장인왕을 지켜보고 있던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매서워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날뛰는 철수 앞을 지나쳐 무릎 꿇고 있는 돌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흑투성이의 철수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최진사 댁 아들이라 했는가? 오늘 낮에 대례가 치러질 때 자네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천둥 같은 엄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퍼런 기세에 눌려 쭈뼛거리며 가니다. 산에 올라듯 마음이 심란하여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으니 제 자리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글의 눈살을 찌푸리게 반달썩 장인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물었습니다. 길을 잃었다. 온리넬 지저명은 산내 대장부가 일생일대의 약속을 접어골까 뭐 이제 와서 밥상이 다 차려지니 숟가락을 얹으러 왔다는 말이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내려 떨고 왔습니다. 장인은 시선을 돌려 돌쇠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너는 머슴이라 했지. 알았으면 너도 도망치거나 숨었어야지. 어찌하여 감히 양반의 옷을 입더냐. 내 목숨이 아깝지 않더냐.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돌쇠는 고개를 지 않은 채 바닥을 향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 집안의 망신은 곧 저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가문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목숨 하나로 두 집안의 체면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장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마당에는 정적이 많이 흘렀습니다. 최 부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흠지그 혀를 차면서도 돌쇠의 충심에 감동하는 눈치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사네르제 당장 다신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철수줄 붙잡자 철수는 발버둥을 치며 철수를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장의인 조상님 앞에서 예를 올리고 술잔을 나눈 사람이다. 홀레복만 입었다고 신랑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인들은 철수를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내쫓았고 대문이 캥하고 소리고 마침표처럼 찍혔습니다. 그리고 꿀은 죽인 하객들 뿐이었습니다. 금 상황은 돌쇠의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돌대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게. 그나 신부는 기백과 책임감은 그 어떤 양반보다 고귀하네. 오늘 내 딸과 예를 하고 약속을 맺은 것은 바로 자네야. 천천히 어른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인정과 존중이 담긴 말에 함띠야 가슴 속 응어리가 녹아내려는 듯했습니다. 장인 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죄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제 죄가 큽니다. 이놈 돌쇠는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최 부자의 사죄에 장인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진사 자네가 자식 농사는 망찰지었구먼. 이런 충직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네. 하객들 사이에서도 오가자 하객춤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가라앉아 장인 어른은 돌쇠에게 다시 사모를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네. 신부가 바네가 이 지리고 이터이시니 어서 들어가 보게. 오늘은 자네가 이 집의 귀한 사위일세. 장인 어른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얻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새신랑 이번에는 진짜로 잘해보게 하며 농담 섞인 응원을 보냈고 허망했던 분위기는 다시금 훈훈한 잔치집 분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의 소동을 다 들었을 텐데도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한 눈빛으로 돌쇠를 맞이했습니다. 신부는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밖에서 하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분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라 배웠습니다. 신부의 지혜롭 말에 돌쇠는 울컥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았고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꾸밈 없는 모습보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부 역시 가문의 배경이 아니한 눈앞에 사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글도 모르고 가진 걸 떠끼한 것 없는 머슴입니다. 낭자께서 실망하실까 두렵습니다. 돌쇠가 솔직하게 고백하자 신부는 미소를 진해 지으며 함께 답변됩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는 용기와 신의는 배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마당에 소음도 잦아들어 풀벌레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사시, 시든 하나 둘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집안 식구들은 뒷정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공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그 신부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놀라지 않고 그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추부자와 장인 어른은 사랑채에 맞이 두고 있었습니다. 최부자와 장인어른의 사랑채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허허, 오늘 참으로 기이한 날일 진짜가 가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날이니 말이네.
어른의 말에 최 부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내 아들 돌쇠가 보여준 모습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돌아가면 저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정식으로 양자로 삼을 생각이네. 최 부자의심에 장이 널드자 존 어른은 치며 찬성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딸도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신방의 촛불만이 꺼지지 않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부다. 돌쇠는 신부에게 최부자 오낭했게 심려. 신부는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맞장구를 치며 웃어주었습니다. 진실한 소통만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혼례식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어제의 소라는 마치 한 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하얀 비단 옷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하얀 비단 옷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 집안의 사위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서방님 세수를 떠놓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돌쇠는 순스러운 머리를 긁적이며 화답해 웃었습니다. 몰라. 우물쭈물했지만 박 영감이 나서서 이제부터는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이 사람들아 하며 교통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하인들에게 예전처럼 대해주게 옷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해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년이 겸손하고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묘한 혼사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날들을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혹독한 수양을 쌓게 될 운명에 처해져 보내다. 이는 그가 자초한 일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돌쇠의 이야기를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차야 한다는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돌쇠와 신부 앞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최부자 댁에는 평소와는 다른 차분하고 타스분하고도 따스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계절이 곧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의 쌀쌀함과는 대조적인 훈훈함이었습니다. 신랑 사건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멀또 퍼져나갔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요 도직한 충심과 최부자의 과감한 결단에 대한 칭송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침인 이면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을 가롱불을 예전처럼 분주했지만 이제 그는 빗살림을 옆에 끼고 집안의 살림을 살피는 어엿한 바깥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쭈뼛거렸으나 권위를 내지 않고 쭈뼛거렸으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먼저 아랫사람의 고충을 헤아려주는 그의 태도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돌쇠를 호적에 입적시키고 정식으로 양자로 입적시키고 공표 안에 문서를 올리고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아 공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부자는 피는 석기정한 내 자식이다. 라고 선언하며 돌쇠에게 최달수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양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렸고 친척들도 처음에는 반대하려 했으나 듬직하고 예의 바른 그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 둘씩 마음을 열구고 축하의 술잔을 건넸습니다. 도망쳤던 철수는 먼 친척이 사는 강원도 상월로 보내져 밭을 갈며 세상의 매운맛을 배우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져 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는 불이 꺼져 있거나 한숨 소리만 들리던 그곳에서 이제는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밤늦도록 흘러나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스승은 다름 아닌 지혜롭고 현명한 그의 아내였습니다. 격려 아내는 천자문부터 시작해 소학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방님은 머리가 총명하시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십니다. 아내의 칭찬에 달구를 붉히며 더 열심히 붓을 잡았고 투박했던 그의 손은 이제 붓글씨를 쓰는 데에도 제법 익숙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풍지에 나란히 비치는 모습은 집안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평화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는데 최부자 된 굴뚝에서는 연기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습니다. 혹여나 행랑채나 마을의 가난한 집들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아침 일찍 하인들을 이끌고 마을을 순찰하며 눈을 치우고 땀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의 마음으로 마을 전체를 굽어 살피니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 댁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신은 거친 고구마나 식사를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럴 때마다 달수는 허리를 주며 정중하게 인사하며 겸손함을 안았습니다. 달수는 또한 농사일에 대해서도 누가보다 해백하라되 가지고 있었기에 최부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직접 흙을 만지며 체득한 경어 잘 자라는지, 물기를 어떻게 터야 가뭄을 피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직접. 최부자는 아들의 해안에 감탄하며 곡간 열쇠와 농사 잠겼고 달수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며 집안 살림을 불려나갔습니다. 하인들도 자신들의 힘든 점을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이를 배분해 주니 불평 한마디 없이 신명나게 일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여전한 콤플렉스였습니다. 부인. 나는 가끔 이것이 꿈이 아닐까 두렵소. 다시 행랑채의 머슴으로 돌아가 있을 것만 같아 잠들기가 무섭소. 아내는 달수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입고 있는 옷이나 잠자는 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서방님은 이미 그 누구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아내의, 아내의 진심 어린 위로는 달수의 진심 남아있던 불안의 씨앗을 완전히 녹여주었고 그는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와 돋아나자 달수는 직접 소를 몰고 운하가 밭으로 나가 첫 쟁기질을 시작했습니다. 양반이 직접 쟁기를 잡는 것은 씻었지만 달수는 동천하지 대본이라 했는데 흙을 만지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라며 웃으며 넘겼습니다. 소가 밭을 갈아엎자 기름진 흙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이를 진 흠을 내어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보다 풍성한 방수학을 예고하듯 활기가 넘쳤습니다. 달시간은 유수와 같이야 어느덧 달수가 이 집의 사위자 아들이 된 지 꼬박 1년이 지났고 다시금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느니라. 올해 수확량이 예년야 보다 훨씬 늘어 곡간이 차고 넘칠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초자는 이르래 큰 잔치를 베개했습니다. 이번 잔치는 자리가 잔치와는 달리 거짓이나 불안함 없이 순수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직접은 과정을 감독하며 손님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잔치날 단계친나니가 울려 퍼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함년노소 올려 퍼들어 식을 나누어 먹고 칼리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기팜이 흘러 넘쳤습니다. 작년에 그를 짓궂은 놀렸던 동네 청년들도 이제는 그를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시며 존경을 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골랐네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대문 밖에서 누추행색의 사내가 서성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달수는 직감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강원 원도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온 철수였습니다. 달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공회들을 수그겼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철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안아주며 돌아왔으니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 구실을 하면 된다.
라고 다독였습니다. 최부자는 최부자다 앞으로 갔고 최부자는 몰라보게 달라진 친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안의 대소야. 집안의 대소사는 여전히 달수에게 맡기며 철수가 달수를 형님으로 모시고 배우도록 했습니다. 달수의 밑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달수의 밑에서 농사일과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한 노예는 오히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낮은 밤 단치간 달수는 아내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마당의 장독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소리가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저 달 인생도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소. 하지만 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빨이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언제나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겠소. 서방님은 이미 저희에게 큰 나무와 같은 분이십니다. 서방님은 이 집안이 평안하고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듯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지난 날의 그정은이었다.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앞나라 희망관 희망, 믿음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벽에 걸린 자신의 옛 무명옷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단 옷을 입지만 땀과 눈물의 의미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스르륵 감기는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길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부자 댁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더욱 부드럽게 온 세상을 살감습니다. 달수는 또다시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가족과 마을의 평안을 살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달수와 같은 착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같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픈 잠을 청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골 마을의 맑은 바람 소리와 함께 이제 촛불을 끄고 꿈나라로 떠날 시간입니다.